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제가 로스쿨 학생들 대상으로 상법 강의를 한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거 보시고 오늘 저한테 좋은 기회를 주셔서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오늘 다룰 내용이 사실 그 기업 실무에 계시거나 아니면 상법을 공부하신 분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또 기업 실무에 계시지 않거나 상법에 대해서 문외한이신 분한테는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마치 학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하듯이 뭐 저런 것까지 해?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시는 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업 규제에 관한 법률과 그 문제점, 이런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상법에서 도입된 다중대표 소송, 요거를 다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상법에서 감사위원 선임을 할 때 분리 선출 방법이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그거의 문제점을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법 내용 다 다뤄보고, 그다음에 공정거래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요거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상법은 제가 잘 아는 내용인데, 나머지 법은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고 그냥 일반 변호사로서 갖는 문제의식 정도다, 이 정도로만 좀 들어주십시오. 상법, 우선 주식회사라는 게 이렇죠. 주주들이 우선 회사에다 투자를 해요. 이게 대차대조표죠.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되는데 투자를 하죠. 그럼 이 주주들이 이제 모여갖고 주주총회에 모여서 이 돈을 운영해서 경영을 할 사람들을 뽑죠. 이사를 뽑아요. 그럼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서 의사결정을 하죠. 그리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을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을 해요. 주주가 모은 돈을 이사한테 맡겨갖고 이사가 운영을 하도록 되는 거죠. 근데 이사가 주주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주들은 이사를 감시할 사람을 뽑죠. 감사를 뽑아요. 이게 회사의 이제 기본적인 형태죠. 여기에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서 제3자하고 거래를 해요. 뭐 이거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회사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소송을 할 때도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서 제3자하고 소송을 하죠. 자, 그런데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때, 요때는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좀 달라요. 요때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를 해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서 소송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서 이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면은 대표이사하고 이사는 이해관계를 공통되게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사를 위해서 소송을 진행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공정한 위치에 있는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해요. 자, 그런데 사실 감사도 이사하고 친해요. 그래서 감사도 적극적으로 이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해갖고 돈 받아내고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질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상법이 도입한 제도가 대표소송이라는 거예요. 대표소송. 대표소송은 뭐냐 하면, 회사의 주인인 요 주주들이, 기업 실무에 계신 분들은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라는 얘기를 하면 좀 오글거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도 오글거린다. 뭐 임원이 주인이지 뭐 주주가 무슨 주인이냐. 근데 이제 상법에서는 주주를 회사의 주인으로 보죠. 그래서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나서 갖고 회사가 이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 대표소송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채권을 소송을 통해서 주주가 대신 행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대표소송인데,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면 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이하로 갖고 있는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이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걸 그림을 조금 다르게 그리면은 회사가 이렇게 있고요. 이사가 이렇게 있을 때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주주가 원고가 되고 이사가 피고가 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대표소송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요번에 도입된 건 뭐냐면 다중대표소송이라는 거예요. 다중대표소송은 뭐냐면,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모회사에도 주주가 있겠죠. 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해서 제기하는 대표소송, 요게 다중대표소송이에요. 요게 이제 요번에 새로 도입이 된 거죠.
요게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소권자, 모회사하고 자회사의 관계. 모회사, 자회사 관계가 되려면 모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보유하면 모회사가 돼요. 그리고 모회사의 주주가 대표 소송을 제기할래도 모회사의 주주는 모회사 주식을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식 보유 요건이 조금 완화돼 있어요. 6개월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돼요. 입법 과정에서 이걸 10,000분의 1로 하자는 게 이제 저쪽 그 주장이었는데 기업에서 이 10,000분의 1은 너무 하다. 그래갖고 10,000분의 50으로 했어요. 대표 소송은 10,000분의 1이에요, 상장회사. 근데 다중대표 소송은 10,000분의 50으로 됐죠. 자, 모회사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대표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회사의 주주만 이사를 상대로 해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회사의 주주뿐만 아니라 모회사의 주주까지도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돼서 이 회사의 이사 입장에서는 대표 소송 제기의 부담이 훨씬 커진 거죠. 자, 이 대표 소송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요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죠. 문제점, 이거 뭐 모회사 이익을 위한 남용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이제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자료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닥 문제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전문가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니까 이걸 좀 볼게요. 자, 자회사의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니까 회사의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해서 그 대표 소송 제기한다. 이때는 회사의 주주가 자기가 회사의 주인이니 주인의 입장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대표 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은 뭐냐면 모회사의 주주가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 모회사의 주주는 얘네들은 요 모회사에 투자한 사람이지 자회사에는 투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소송 제기 여부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 자회사, 요 이사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투자한 회사인 요 모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 소송이라는 것은 분명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회사, 모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이 될 수 있다면 이거 문제인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게 문제라면 대표 소송도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요 주장에 대한 반론을 펴는 거예요. 이건 저의 견해입니다. 요 회사에서 요 모회사도 지금 요 이사를 상대로 해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회사 주식의 발행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제기할 수 있는데 모회사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회사니까 회사의 주주라고. 소수주주에 해당하니까 모회사 자체도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모회사도 회사와 모회사 사이에 대표 소송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으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판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두 번째 거, 외국 투기 자본의 회사 공격 수단으로의 악용 가능성. 요게 이제 다중대표 소송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여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특히 지주회사 같은 게 문제가 되는데,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이렇게 있고요. 지주회사가 있고 그 밑에 많은 자회사가 있어요. 많은 자회사가 있죠. 이 지주회사는 이제 발행주총 대부분 100%를 다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같은 군소주주들은 여기에 지주회사 주주식을 이런 식으로 뭐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주회사의 경우에 외국의 투기자본들이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이걸 이제 사업회사라고 부르죠. 지주회사는 직접적으로 소비자하고 상대로 해서 경영을 하지 않아요. 장사를 하지 않아요.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는 회사는 요 사업회사들이죠. 지주회사는 이제 사업회사하고 자본거래만 하는 입장이죠. 근데 외국 투기자본들이 요 지주회사의 주식을 아까 본 것처럼 10,000분의 50 또는 100분의 1 이렇게 보유를 하면 그 요 자회사들 모든 이사들에 대해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불과 10,000분의 50 아주 외국에 이제 큰 투기자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어떤 회사의 주식이라도 10,000분의 50 이상 취득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요. 100분의 1 이상 취득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라고. 그거 취득하면
그 밑에 있는 사업회사 모든 회사의 이사에 대해서 다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 이사 소송 제기당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면 그 금액은 엄청날 거예요. 그리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과실이 있을 때도 인정이 돼요. 경과실만 있어도 인정이 돼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상법 399조에 나오는데 규정 형식이래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거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는 연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과실만 있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는데 얘네들이 대표 소송 제기를 받고 계속 공격을 당하면 경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실질적인 문제점으로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 배임죄 적용 실무와의 충돌 가능성. 요거는 사실 좀 이론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론적인 문제라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사가 회사 경영을 하면서 뭔가 잘못해갖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형사적으로는 배임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요. 자, 그런데 우리 현재 배임죄 실무를 보면 회사의 이사가 계열 회사한테 도움을 주는 어떤 행위를 하다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로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회사하고 계열 회사가 있는데 회사의 이사가 여기에 이익을 주고 여기에 손해를 끼치면은 그러면 배임죄로 처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결론에 있어서 회사하고 계열 회사는 완전 남남인데 왜 남남인데 남 도와주다가 우리 회사에 손해 끼쳤냐? 그거 벌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요 계열 회사가 이제 모회사 관계에 있을 때 요 이사가 모회사를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방금 배임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모회사를 지금 다른 회사로 취급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다중대표소송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된다면 회사와 모회사를 같은 회사로 취급하는 거와 같은 결과가 돼요. 자, 배임죄 이런 거예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면 그러면 성립하는 범죄예요. 근데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서 이사는 회사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죠. 이사가 회사의 사물을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임무를 해태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사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득을 주면은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만약에 배임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 회사와 모회사를 같은 회사로 취급한다면 그러면은 배임죄 성립을 안 한다 그래야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건 다른 회사라는 얘기예요. 다중대표 소송 이거 관련해서 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 다중대표 소송이라는 게 아까 회사의 주인의 지위에서 이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대표 소송, 다중대표 소송을 모회사 주주도 요 회사 이사를 상대로 해서 다중대표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모회사 주주한테 회사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거죠. 다중대표 소송을 도입한다는 게. 그건 결국 모회사랑 회사는 같은 회사로 취급하는 거랑 같다는 얘기죠. 배임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른 회사로 취급하면서 다중대표 소송 대표 소송에 의한 책임 추궁과 관련해서는 다 같은 회사로 취급하고 이건 무슨 아니냐는 거죠. 자, 이런 좀 비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업무상 배임죄 처벌 위험의 문제점. 이건 실무적인 문제점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사에 대해서 배임죄로 기소하는 게 일본에 비해서 150배가 넘대요. 150배나 된대요. 그러니까 이사가 회사 경영하면서 회사에 손해 끼쳤을 때 배임죄 처벌 위험이 매우 높다는 거죠. 형사적으로. 근데 그 행위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 추궁의 가능성도 지금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임 행위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너무 이제 책임이 과중하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다중대표 소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방식 요거 볼게요.
자, 회사의 업무 집행 기관은 이사고, 이사의 대표이사. 이게 업무 집행 기관이고, 이 이사를 이제 감독하는 기관이 감사죠. 감사는 이제 업무 감사, 회계 감사. 그래갖고, 여기 감사를 해요. 자, 그런데, 업무 감독 기관으로 감사를 둘 수도 있는데, 감사위원회를 둘 수도 있어요. 감사위원회라는 건 뭐냐 하면, 이사회 내에 있는 하나의 위원회죠.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본회의가 있고 상임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이사회 내에다가 위원회를 하나 둬서 그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감사 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어요.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에서는 감사를 두지 않죠. 감사위원회는 이제 그 소규모 회사가 아닌 한 이제 선택적으로 둘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상장 회사의 경우에요. 상장 회사 중에서도 최근 4년도 말 그 자산 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회사, 요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어요. 자, 그 최근 4년도 말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1,000억 원 하고 2조 사이,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조 이상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가 있고요. 근데 우리 관심 대상은 이제 요거죠. 요 밑에는 왜 관심 대상이 아니냐면, 감사위원 선임을 이사회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을 해요. 그러면 그 이사들이 모여갖고 이사회에 모여서 감사위원을 선임을 해. 이사들이 감사위원을 선임을 해요. 요건 우리 관심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1,000억 원에서 2조 사이, 1,000억 원이 넘는 회사에서는 감사위원 선임을 주주총회에서 해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을 하고, 그 이사 중에서 다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을 해요. 여기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요 경우에는 감사를 두든 감사위원회를 두든 선택적으로 둘 수가 있어요. 근데 2조 원 이상인 회사는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둬야 돼요. 감사를 둘 수가 없어요. 이런 관계에 있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요 경우에는 감사위원 선임을 주주총회에서 한다 그랬죠. 자, 근데 주주총회에서 할 때, 감사위원 선임을 할 때 다수결로 할 거 아니에요. 다수결 결의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이건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의결권이 제한이 돼요. 100분의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회사 주식의 90%를 갖고 있어도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3%까지만 의결권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이 돼요. 그런 의결권 제한이 있어요. 그런 의결권 제한을 왜 뒀냐 하면, 감사위원은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이사하고 어느 정도 독립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들은 대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임명이 되죠. 그래서 감사위원은 대주주의 영향력 밖에 있는 사람으로 선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결권 제한을 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취지예요. 의결권 제한의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죠. 사회이사의 경우에는 자기가 보유한 주식만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3까지만 할 수 있다. 근데 사회이사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최대 주주인지와 최대 주주가 아닌지 좀 나뉘어요. 최대 주주의 경우에는 자기가 보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까지 포함해서 3%까지만 행사할 수가 있어요. 특수관계인이라 하면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결권 제한의 폭이 더 큰 거죠. 그렇게 3%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선출 방식, 요게 이제 문제예요. 요게 이제 새로 도입이 된 건데, 요게 이제 좀 중요해요. 우선 감사위원 선출 방식은 일괄 선출 방식이에요. 과거법은 일괄 선출 방식만에 의했고, 지금 현행법은 일괄 선출 방식이 원칙인데 분리 선출 방식을 도입을 했어요. 일괄 선출 방식이 뭐냐?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을 해요. 감사위원이 될 이사인지 감사위원이 되지 않을 이사인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을 해요. 이때는 의결권 제한이 없어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을 할 때는 의결권 제한이 없이 선임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을 할 때 뽑은 이사 중에서 이제 감사위원을 한 명을 선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임하는데 그때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3% 의결권 제한, 그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게 일괄 선출 방식이에요. 일괄 선출 방식에 의해서만 했어, 기존법은.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제기가 됐어요.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됐냐면,
감사위원은 대주주의 영향력 밖에 있는 사람으로 선임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일괄 선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이때는 의결권 제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임되는 이사가 전부 다 대주주의 영향력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데 여기에서 의결권 제한을 해봐야 결국 감사위원은 대주주의 영향력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이 선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이제 감사위원 독립성 확보가 안 되지 않냐,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비판이 받아들여져서 분리선출 방식이 요번 개정법에서 도입이 된 거죠. 분리선출 방식이 뭐냐? 일괄선출 방식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감사위원이 될 이사 한 명은 다른 이사와 분리해서 별도로 선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감사위원이 될 이사로 선임을 하면 별도의 감사위원 선임 절차 없이 바로 감사위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가 됨과 동시에 감사위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사는 이사 선임 결의를 할 때 바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영향력 밖에 있는 사람이 선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게 도입이 된 거예요.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분리선출 방식. 요게. 지금은 좋은 얘기만 했어요. 분리선출 방식 좋은 얘기만 한 거죠. 근데 요게 이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외부 세력에 의한 회사 이익 침해. 자, 이사 선임 단계에서 바로 의결권을 제한해서 대주주 영향력 밖에 있는 사람이 선임이 되죠. 이 감사위원은 기본적으로 이사예요. 감사위원은 감사 업무도 하지만 이사로서의 업무도 한다고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요.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인데 대주주의 영향력 밖에 있는 사람이 선임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주식회사라는 게 내가 돈 투자 많이 했으면 경영도 내 맘대로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그런데 돈은 내가 많이 투자했는데 이사 중에 한 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는 내 의결권은 3%밖에 안 돼. 의결권, 돈 투자 얼마 안 한 사람들이 선임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경영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라는 거죠.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 문제가 되냐. 경쟁회사에서 일부 주식을 취득을 해요. 경쟁회사에서 일부 주식을 취득을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에 진출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사는 업무 집행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이사는 경쟁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는 업무 집행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의 지위도 가지면 감사위원은 업무나 재산 상태를 다 조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회사의 재산 상태 비밀 다 알아다가 경쟁회사에 다 갖다가 받쳐줄 수 있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거. 두 번째, 대주주의 경영 자율성 침해. 이거는 지금 이게 대주주의 경영 자율성이 조금 침해가 되죠, 이게? 근데 이미 분리선출 방식을 도입하기 전에도 이미 대주주의 경영 자율성이 침해되는 규정은 우리 법에 많아요.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사실 대주주가 되면 자기가 직접 이사가 돼서 경영을 하려면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가 되는 걸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요. 사회이사가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사회이사. 대주주뿐만 아니라 대주주부터 조금 적게 갖고 있는 주주, 주요 주주 정도에만 해당해도 사회이사가 될 수가 없어요. 주요 주주는 뭐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 이 정도만 돼도 주요 주주예요. 최대 주주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면 주요 주주로서 사회이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0분의 10까지 보유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100분의 10까지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사의 선임 해임 등 회사의 중요한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주주만 돼도 사회이사가 될 수가 없어요. 사회이사가 될 수 없는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사회이사의 수가 되게 많아요. 상장회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4분의 1, 이사 중에 4분의 1이 사회이사여야 돼요. 그리고 대규모 상장회사, 여기 최근 사업인들만 현재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대규모 상장회사라고 그러는데,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전체 중에 사회이사가 과반수여야 돼요. 과반수이면서 3인 이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과반수에 해당하는 사회이사를 대주주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할 수 있는 자체를 막아놨어요.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대주주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로서 집중투표제라는 게 있어요. 집중투표제. 이거는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인데, 이 집중투표제라는 거는
소수 주주가 원하는 사람이 이사회에 진출하기 매우 용이한 제도예요. 자, 이건 좀 볼게요. 이건 좀 예를 들어서 볼게요. A 회사가 있는데 A 회사의 주주는 2명이에요. 갑하고 을하고 있어요. A 회사 발행주식 총수는 100주인데 갑이 70주를 갖고 있고 을이 30주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3명의 이사를 선출을 하려고 해요. 주주총회 한 번 열어갖고 3명의 이사를 선출하려고 해요. 근데 갑이 지지하는 후보 A, B, C가 있고 을이 주주하는 후보 D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선출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어요. 단순 투표제가 있고 집중 투표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원칙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집중 투표는 예외적인 방법인데 이건 소수 주주의 이익을 위한 방법이에요. 단순 투표제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사 후보 1명당 결의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A 후보 이사 선출에 관한 건 결의 안으로 올려요. 그리고 이제 투표 붙여요. 투표 붙여갖고 보통 결의로 해요. 보통 결의는 아까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A 후보 선출에 관한 거 딱 올려요. 둘 다 참석을 했으면은 갑이 찬성, 을은 반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선임. 그리고 B 후보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하면은 3명 뽑는데 4명 후보가 나왔으면 A, B, C가 선출이 되겠죠. 그래서 단순 투표제의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플러스 한 주를 갖고 있는 주주가 있으면 모든 이사를 다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으로 임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집중 투표제 요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냐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얘네들 중에서 한 번의 투표로 이 중에서 1등부터 3등까지가 이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투표권을 어떻게 주냐면 주주한테 보유 주식수 곱하기 선임하려고 하는 이사 수에 해당하는 투표권을 줘요. 그러니까 갑한테는 210개의 투표권을 주는 거죠. 지금 3명 선출하니까 70 곱하기 3 해갖고요. 얘는 90개의 투표권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 주주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투표권을 후보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한 명한테 몰빵을 해서 줄 수도 있고 여러 사람한테 나눠서 줄 수도 있어요. 을은 이 90표를 다 D한테 몰빵을 해서 주겠죠. 갑이 이 210개의 표를 A, B, C한테 어떻게 나눠서 줘도 D를 3등 밖으로 밀어낼 수는 없어요. 갑 입장에서는 지금 그 3명을 다 당선시켜야 될 입장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70, 70, 70으로 나누는 게 제일 좋죠. 3명 중에서 3등이 가장 많은 표를 받도록 해야 되니까. 요 중에서 3등하고 D와의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3등이 가장 많은 표를 받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러려면은 같이 나눠서 줘야 돼요. 근데 얘를 밀어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D는 당선이 될 수가 있어요. 임명이 될 수가 있어요. 요런 집중 투표제가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미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리선출 방식이 도입이 돼갖고 또 소수주주의 이사회 이걸로 1명, 그걸로 1명 2명이 지금 확정적으로 진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점점 장식당하고 있는 거죠. 조금씩. 이거 제가 유튜브로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그 분리선출 방식, 이걸 되게 옹호하시는 분, 이걸 봤는데, 아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은 3인 이상이어야 되고, 지금 분리선출 방식에 의해서 선출하는 사람은 1명밖에 안 되고, 뭐, 그래서 이거 도입해도 뭐, 경영진한테 큰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옹호하는 사람. 아니, 위협이 되지 않으면 왜 꼭 그걸 하자 그래요? 위협이 되니까 하자 그러는 거지. 조금씩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있는데, 그 자율성 침해 크다. 그 다음에 3번째,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의 선택적 적용. 요거는, 제가 쓰기는 길게 썼는데, 시간 관계상, 이번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법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